저도 이번에 산을 타면서 실제로 길을 잃었었고요. 여기가 길이 맞나 하면서 막 비탈길을 내려가다가 구르고 기구하면서 다시 겨우 돌아왔거든요. 자연과 재즈의 엇박으로 주고받는 그 느낌. 나뭇잎이며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브러쉬 드럼, 스네어 사운드로 절묘하게 재즈에 스며들어서 문자 그대로 스윙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새소리가 스캣으로 불쑥불쑥 끼어드는 거고요. 재밌더라고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막 심박수 180 넘기고. 만만하게 봤는데 오르다가 너무 힘들어서 찾아보니까 해발 600m 가까이 되는 용인시 최고봉이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레조노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의 월든, 그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눠보고 싶어서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마 썸네일 보시고선 뭐 하는 사람이지 하는 생각으로 들어와 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이 월든이라는 책은 현대 문명인의 모순을 꼬집으면서 자연을 예찬하고 그 가운데 자신과 세상을 돌아보는 이야기거든요. 일종의 TPO라고 할까요? 때와 장소, 상황에 맞는 옷차림이 있듯이 이런 책을 대하는 자세로 잠시 세속적인 배경에서 벗어나 자연에 푹 파묻히고 싶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렇기에 몇 배는 더 맛있게, 더 유익하게 읽을 수 있었던 경험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다양한 장소들에서 읽혀진 책이겠지만 과연 산길에서 인적 드문 숲 한가운데에서 어떤 생각들이 피어났는지 나름 신박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편한 마음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책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책장을 넘기면 넘길수록 굉장히 영리한 논리의 전개라고 생각했어요. 다양한 계산과 실속,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절대 다수의 현대인들에게 세속적인 삶과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대뜸 한다면 누구한테 와닿겠어요. 그렇기에 작가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는 가장 첫 챕터 숲생활의 경제학에서 현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할 경제학의 관점에서 포문을 열어요. 책 내 비중도 가장 많은 분량을 투자하면서까지요. 의식주의 새 영역과 다양한 사례들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모순들을 꼬집으면서 숲 생활이 가진 경제성을 이성적으로 설파하는 거죠. 그렇게 실제 화폐 단위와 계산적 사고, 이상론이 적절히 버무려진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비루하고 척박한 숲 생활이 따지고 보면 경제성이 있을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을 품는 거죠. 이어지는 두 번째 챕터부터는 점점 깊게 들어가요. 우리가 의식이라 부르는 인지 구조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첫 챕터에 뿌려놓은 갸우뚱한 의심의 씨앗들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디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하게 만드는 거죠. 이 모호한 질문에 대해 가장 고귀한 지적 운동으로서의 독서라는 답을 내어주고, 활자가 주지 못하는 더 근본적이고 오래된 가르침, 숲의 소리들을 제시하는 거죠. 더 나아가 콩밭과 동물들, 호수의 생태계와 계절에 따라 변하는 자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에피소드들로 보여주면서 계절의 변화일 수도, 집을 짓거나 농사를 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는 정말 치밀한 흐름의 책이었어요. 자세한 책의 내용을 더 설명하기보다는 중간중간 제가 느꼈던 감상들과 경험을 다음 챕터로 이어가 볼게요. 이 책을 읽게 된 건 저희 아버지 덕이었어요.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이상론과 삶의 여유들을 가르쳐 주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전에 이 책을 강력 추천하시면서 제게 건네주셨고, 정확히 반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로부터 약 3년이 흐른 지금 비로소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이 책을 들고서 어릴 적 함께 올랐던 동네 뒷산을 찾은 이 경험이 제겐 일종의 회귀였다고 생각해요. 여우가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방향으로 머리를 돌린다는 회귀 본능처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분명 있겠지만, 오래 묵은 제 자신을 떠나보내고 이 시점에서 다시금 태어나려는 몸부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거의 20년 만에 산을 타면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흙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면서 책장을 넘기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이것 또한 일종의 회귀였던 거죠. 어느 순간 책을 읽는 행위에는 푹신한 의자 또는 침대가 등을 받쳐줬고 따뜻한 디저트, 시원한 커피가 늘 함께 했었는데, 그런 문명의 안락함에서 벗어난 불편함으로의 회귀였던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책도 마찬가지고요. SNS에 들어가서 게시글 몇 개만 확인해보면 되니까. 반면에 우리의 과거를 떠올려본다면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선 두어 시간의 대화, 수차례의 만남을 가져야 했고, 어떤 상품이나 책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종이로 된 카탈로그나 활자를 꼼꼼히 읽어봐야 했죠. 지금 우리의 세상은,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도 꾸준히 가속 발전할 거예요. AI의 도입으로 근 몇 년 사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 지점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서 왜 나는 굳이 종이로 된 책을 읽고, 굳이 그 책을 산까지 타가면서 읽고, 그리고 그 내용을 굳이 긴 영상으로 남기는 걸까? 시류에 반하는 행동, 비효율, 무가치로 정의되는 그 선택들을 돌아보면 이 또한 회귀로 설명되는 거죠. 빠르고 자극적인, 휘발적인 정보와 변화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더 느리고 담백하며 한결 자연스러운 역방향, 설령 그것이 불편함을 동반한다 하더라도 그 자연스러운 회귀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열심히 산길을 오르고 나무 그루터기에 기대서 책을 읽다가 든 생각이 인간, 문명사회의 기준이란 것은 너무 얄팍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었어요. 옆에 사진은 지구의 역사, 지질시대의 연표인데요. 프로캐리어츠, 유캐리어츠, 멀티셀룰러 라이프, 차례로 원핵생물, 진핵생물, 다세포생물인데 이런 원시적인 생명체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동물, 지상식물, 공룡들은 4분의 1도 안 되는 비중을 겨우 차지하고 있죠. 우리 인간은 어디 있냐? 여기 윗부분에 보이지도 않는 수준으로 조그맣게 있는데요. 이것도 심지어 first hominins, 호미닌이 유인원이거든요. 침팬지에 가까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현생 인류까지의 총칭이죠. 그 말인즉 인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현생 인간의 비중은 여기서 더 조그맣다는 뜻이죠. 이런 지구의 역사를 하루 24시간으로 압축하면 현생 인류가 차지하는 시간은 겨우 3초라고 해요. 그 3초 가운데 사회를 이루고 도시를 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예술과 철학을 논하던 모든 인류의 활동이 들어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메모를 열심히 끄적이고 있었는데 역시나 작가 소로우도 더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 지점을 짚어주더라고요. 독자 여러분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인간의 한평생을 다 살고 난 사람은 없다. 지금은 인류의 역사에서 봄의 계절에 불과한지 모른다. 이 말처럼 우리가 절대적으로 여겼던 사회의 기준들, 인간이라면 이래야 한다, 나이 몇 살엔 뭘 해야 하고 몇 살엔 또 이런 삶을 영위해야 한다, 그런 인간다운 기준들이 지구, 자연의 총체적인 시선 앞에선 너무 얕게만 느껴지는 거죠. 정말 인상 깊었던 허준희 교수님의 졸업 축사문 중에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 어디 병원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산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는 3초에 불과한 인간사회가 규정해놓은 정도, 모두가 따르기에 옳다고 여겨지는 그 길을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어디 병원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셈인 거죠. 심지어 그 3초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인류는 문명을 이룩하고 미디어 가운데 사는 것보다 수렵생활, 원시적 환경에서 살아간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잖아요. 물론 변화하는 시대와 요구되는 조건들을 완전히 외면할 수 없고 일정 수준의 타협은 필요하겠지만 그 어색하고 낯선 기준에 지나치게 매몰되는 것은 조금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 자연과 문명 사이 균형에 대해선 다음 챕터로 조금 이어가 볼게요. 이전 영상에서도 밝혔듯이 제가 경기도 용인 토박이인데 용인시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도농복합도시라고 불러왔거든요. 말 그대로 도시와 농촌이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도시라는 뜻인데 실제로도 아파트가 있고 복합 쇼핑몰이 있다가 조금만 걸어가면 논밭이 있고 비닐하우스가 있는 그런 신기한 풍경이 펼쳐져요. 저는 이게 어릴 적의 인성이나 인격 함양에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뉴욕 센트럴파크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지금 이곳에 공원을 짓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앞선 챕터의 내용에서 이어지는데 인류는 도시를 세워 바쁘게 살아가는 삶보다 녹음이 우거진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기간이 실제로도 압도적으로 길고 그렇기에 자연에 녹아드는 힐링의 순간들을 더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거죠.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문명의 편의와 이 길을 당장 포기하고선 전원생활, 귀농생활, 자연인처럼 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쉽사리 대답하기 힘들잖아요. 이 지점에서 월드는 부자연스러울 정도의 뜨거움을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요.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귀농의 극단적인 냉기가 아니라 그저 자연스러운 따뜻함을 되찾기 위함이고 일종의 탐험으로서의 기능을 주장한다고 해석했어요. 길을 잃고 나서야, 세상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우리의 위치와 관계의 무한한 범위를 깨닫기 시작한다. 이정표로 가득한 도심지에선 길을 잃기 어렵지만 숲으로 자연으로 나가보면 종종 길을 헤매곤 하잖아요. 저도 이번에 산을 타면서 실제로 길을 잃었었고요. 여기가 길이 맞나 하면서 막 비탈길을 내려가다가 구르고 기구하면서 다시 겨우 돌아왔거든요.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를 보호하고 때로는 구속하는 사회의 구획에서 벗어나 자연의 몸을 담음으로써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자신 내면의 세상을 탐험해보는 거예요.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공공연히 부정하고 저항하는 레지스탕스적인, 프로방스적인, 이방인적인 행보를 무조건 지향하라는 말이 아니고 평소의 우리였다면, 문명이란 포장지로 예쁘게 둘러싸인 우리였다면 볼 수 없었을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월든에서의 소로우처럼 때로는 의도적으로 불편을 자초하고 길도 한번 잃어보면서 고독과 여유 속에 자신을 던지고 비로소 본질적인 인생을 직면함으로써 날 것 그대로 자신의 삶을 초연하게 바라보자는 거죠. 자연은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며 우리 인간이 묻는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 자연은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다. 인간의 시각으로 현실적인 질문을 꿈속에서 받았던 소로우가 그 질문을 자연과 비교해보면서 깨달음을 얻는 대목이었는데요. 자연의 한자를 풀어보면 스스로 자아에 그러할 연자를 써서 스스로 그러한 상태라는 뜻이 되거든요. 우리가 자연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질문 또는 답이 되어주길 바라는 것보다 그 자연 속에 스스로를 던짐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던
물었던 그 모든 질문과 답들로부터 초연해질 수 있는 거죠. 조금 덧붙여보자면 전에 썼던 구름에게 질문을 이라는 시가 있는데 다듬어지지 않아서 전문을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조금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살아가는 것에 불신 불안을 가득 안고선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떠가는 구름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나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아요? 하고서요. 당연하게도 역시나 구름은 답이 없었죠. 저는 답하지 않는 대상에게 답을 구하고 있던 거고 질문이라 볼 수 없는 질문을 마음 가득 답답하게 품고 있던 거예요. 결국 그런 불안에서 비롯된 질문들은 수증기가 뭉쳐 생긴 구름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비로 눈으로 순환하는 구조인 거죠. 답을 억지로 찾아내려기보다 그 자체로 흘러가게 두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의 시였고요. 앞선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보자면 결국 소로우가 월든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은 인간은 자연과 함께한 시간이 길었던 만큼 도시의 삶보다는 자연으로의 회귀가 한결 자연스러운 방향일 테고, 그 자연스러운 방향이라 함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들, 어쩌면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스스로 그러한 상태, 자연스러운 상태로서 피고 지고 흘러가고 순환하는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조금 더 초연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해봤어요. 이 챕터는 마지막인 만큼 조금 가벼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음악 이야기인데 골전도 이어폰을 일종의 아저씨가 되기 싫은 마지막 반항으로 그동안은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생일 선물로 받게 되어서 써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자전거 탈 때 만족도도 그렇지만 이번 산행에서도 불현듯 아름다운 순간들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산의 초입에서 올라가기 전에 음악을 딱 세팅을 했죠. 히데유키 하시모토의 에피스트로피, 빌 에반스 트리오 익스플로레이션스, 류이치 사카모토 아웃 오브 노이스까지, 그리고 앞선 새 앨범들에 더해 히사이 시조 더 레전드 오브 아시타카 트랙까지, 그렇게 잔잔하고 신비로운 음악을 굉장히 작은 음량으로 틀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엔 자연의 소리가 스며들어오는 거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디서부터가 음악이고 자연의 소리인지 희미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자리에 멈춰서서 딱히 그 둘을 구분하기보다 그 미묘한 조화를 잠시 즐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연과 재즈의 엇박으로 주고받는 그 느낌, 나뭇잎이며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브러쉬 드럼, 스네어 사운드로 절묘하게 재즈에 스며들어서 문자 그대로 스윙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새소리가 스캣으로 불쑥불쑥 끼어드는 거고요. 재밌더라고요. 되게 유난 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일상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유독 좋아했던 것 같아요. 클래식의 푸가라고 해서 서로 다른 성부, 다른 악기들이 같은 선율을 연이어 연주하는 그런 형식이 있는데, 날아가는 까마귀 두 마리가 각자의 목소리로 까악거리는 소리에서 이 푸가를 느낀다든지, 새벽에 가만히 방에 누워있다 보면 도로변을 지나는 트럭 소리가 들리거든요. 혼자 또 머릿속에서 악보를 그려보는 거죠. 도로의 정지선들은 일종의 한 마디, 한 블럭이 되는 거고, 관악인지 현악인지 모호한 부웅거리는 소리가 마디에 쓱 들어왔다가 페이드아웃 되는 거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제는 별이 되신 류이치 사카모토 선배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상은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지속되는, 사라지지 않는, 약해지지 않는 그런 소리들을 내내 동경해 오는 거죠. 아무튼 이번 산행 독서, 제가 말하고도 참 서로 안 붙는 두 단어이지만 잠시 복잡한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벗어나서 제가 사랑했던 활자와 소리들에 다시금 빠져들어 보니까 해이해졌던 모습을 돌아보기도 하고 답답했던 마음을 그 자체로 인정도 하면서 여러모로 풍성해졌던 경험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월든에 대한 내용과 제 생각들이었고요. 지난번 시타르타 영상처럼 여러분도 산 타면서 월든 읽어보세요 하는 말은 차마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막 심박수 180 넘기고. 만만하게 봤는데 오르다가 너무 힘들어서 찾아보니까 해발 600m 가까이 되는 용인시 최고봉이었더라고요. 아무튼 무릇 유튜버라 함은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거, 하기 싫은 거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께서는 영상으로만 함께 해주시고 책은 안전하고 편한 곳에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한 가지, 월든을 읽으시는 여러분의 마음 한켠 조금이라도 푸릇한 자연의 모습이 담겨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마무리를 지어보자면 책 중간에 되게 멋진 표현이 있더라고요. 내 집에는 3개의 의자가 있다. 하나는 고독을 위한 것이고, 둘은 우정을 위한 것이며, 셋은 사교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저 또한 이 채널에 의자를 3개 둬야겠다 싶더라고요. 하나는 고독을 위해, 둘은 구독자분들과의 우정을 위해, 셋은 처음 찾아와 주신 분들과의 사교를 위해. 고독한 산속의 오두막처럼 제 생각을 내어놓는 이 채널에 잠시 쉬었다 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